이번 영상은 서사적 구조와 시점, 묘사에 대한 영상은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진술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복습합니다. 습작기의 사람들이, 초보 시인들이 사적인 이야기를 장식적이고 현학적인 말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많이 하죠. 대부분 이제 가족 이야기 쓰다 그렇게 되죠. 가족 이야기 쓰면 대부분 빤한 이야기밖에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독자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겠죠. 특별히 이렇게 뭔가 깨달음이나 시적 인식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독자가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자는 경험하지 않은 세계니까요.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즉 사담이라고 하죠. 사적인 이야기를, 사담을 장식적이고 현학적인 말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멋지게 쓰려고 하죠. 그러나 독자와 시가 요구하는 것은 사적인 이야기를 미화하는 솜씨가 아니라 바로 시적 인식이다. 이 시적 인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적 인식. 시적 인식이 뭔가 봅니다. 시적 인식이란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세계에 대한 새롭고도 구체적인 깨달음이다.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시인의 인식은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는 감각의 세계에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시인의 인식은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는 감각의 세계에 실제하지 않는다. 시적 인식은 시인이 언어로 표현하고 나면 감각세계, 즉 현실세계죠. 감각세계에 형식화되어, 즉 모양을 갖추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요.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할 때 마음이 호수와 같이 생긴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시인의 인식은 그냥 인식만 하고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의 세계에만 있는데 그것을 묘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존재하는 인식이 되게 돼요.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서사적 구조와 시점.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서사가 뭐죠? 서사. 별서자의 일사자. 별서자의 일사자. 이때 사자는 의미하는 바가 참 많죠. 사실이라는 뜻도 되고 사건이라는 뜻도 되고 사건은 이야기겠죠. 이야기, 사실, 이야기.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이라고 정의한 게 표준국어 대사전이고요. 고려대 한국어 사전은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은 조금 더 낫습니다. 이렇게 서사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좀 더 길어졌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시간의 연쇄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서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연속 또는 시간의 연쇄, 연쇄 다 같은 말이죠. 시간의 연속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적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서술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요. 서사, 사건을 펼침, 사건을 이야기함, 사실을 이야기함, 사건을 이야기함. 이렇게. 서가 펼섰다니까 이야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하다. 이야기로 펼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사건을 시간의 연속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적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General Prince Narratology라는 이 General Prince가 이 책을 썼나 봐요. Narratology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인데
내러티브의 네, 서사라는 말이죠. 서술. 네. 내러티브의 내러트하고 알러지를 합쳐서 학문을 나타내는 알러지를 합쳐서 네, 저기 서사학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내러탈러지. 자, 서사물이란 무엇인가? 서사 그러면 narrative, narration이라고 하죠. 이거 발음 외국인들도 다 다르게 발음하죠. 어떤 사람은 narration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narration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narration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죠. narrative 하고 자 이야기를 narrate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상세히 이야기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란 물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사란 둘 이상의 사건, 둘 이상이 중요하죠. 이렇게 둘 이상의 사건이나 상황을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둘 이상의 상황 빼버리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이상의 사건을 또는 둘 이상의 장면 아니고 사건이 좋네요. 둘 이상의 사건을 또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서사라고 해요. 서사. 한마디로 서사는 뭐예요? 네,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둘 이상의 사건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서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봐요, 이제. 니제르의 한 젊은 귀부인 미소를 띠며 호랑이를 타고 나갔다.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 귀부인은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호랑이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다. 아유, 맛있게 먹었나 봐요. 아무튼 일단 시간적 구성이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사건이 몇 가지요? 미소를 띠며 호랑이를 타고 나갔다가 하나의 상황이죠. 하나의 상황 또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 벌써 두 개죠. 이렇게 귀부인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세 가지죠. 또 호랑이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의 시간 연속 속에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죠. 이러면은 네, 서사적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장미는 붉고 오랑캐 꽃은 푸르고 설탕은 달콤하다. 당신도 마찬가지. 꼭 누구시 보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장미는 붉고 오랑캐 꽃은 푸르고 설탕은 달콤하다. 당신도 마찬가지. 어서 많이 들어봤죠?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나태주 시인의. 네. 자, 이건 이제 이 구조 한번 봐요. 이렇게. 이 구조를 보시면 시간에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과거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이런 게 없죠. 이게 시간에 전후 관계가 없잖아요. 장미가 붉은 것과 오랑캐 꽃이 푸른 것과 시간적 전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설탕이 달콤한 것. 당신도 마찬가지.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네, 그런데 상황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장미가 붉고 오랑캐 꽃이 오랑캐 꽃이 뭐예요? 그 제비꽃이라고 오랑캐 꽃이 제비꽃이죠. 요즘 제비꽃 한참 올라오겠네요. 그죠? 오랑캐 꽃, 푸르고, 오랑캐 꽃을 푸르다고 봐야 되나요? 예, 조금 푸르진 않죠. 꽃이 어떻게 오랑캐 꽃이 푸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흰색도 있고 흰색 제비꽃도 있고 또 뭐 자주색도 있고 보랏빛도 있고 다양해요. 빨간색도 있고
삼색 제비꽃도 있죠. 노란색, 하얀색, 자주색 이렇게. 네. 설탕은 달콤하고 이런 게 시간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네, 상황만 있는 거죠. 시간 연속이 없고 상황만 있어요. 이러면은 서사적 구조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짧은 시들이 일본의 그 정영시 유명한 그쪽 우리나라는 시조로 유명하잖아요. 일본의 정영시는 그 뭐가 있죠? 시조 한국어로 치면 시조에 해당되는 거. 일본에는 뭐가 있죠? 하이쿠라는 게 있어요. 하이쿠라는 일종의 한국어로 치면 시조 같은 건데 뭐 이렇게 되게 짧아요. 세 줄밖에 안 되죠. 세 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입니다. 대부분 세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유명한 어떤 근데 일본의 하이쿠 시의 특징이 뭐랄까요, 좀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꼭 들어간다는 면에서도 네, 좀 특징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이쿠 시. 하이쿠 시로 유명한 사람이 마소 바쇼라는 사람이 있대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몇 편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딱히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나태주 시인이 하이쿠 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짧아졌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하이쿠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네, 하이쿠 시는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면에서 아주 매력이 있기도 하죠. 대단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대단히 함축적으로 전체를 표현한다는 것. 근데 또 제목 같은 게 없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달아져 있지가 않았어요. 네, 그럼 봐요. 시 속의 서사는 서사죠, 서사. 시 속의 서사는 어디까지나 진짜 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시 속의 서사는 진짜 서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서사 구조의 시적 수용 또는 시적 차용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서사 구조를, 서사가 아니고 서사 구조의 시적 차용이라는 형태다. 그러니까 갖다 쓰기만 한 것이지 진짜 서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적인 혹은 극적인, 사실적이란 말은 진짜 사실은 아니죠. 사실에 가까운 거죠. 사실적인 인식 또는 극적인 인식을 강조하기 위한 사건 및 상황이 있는 국면의 기술적인 수용이다. 즉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는 것을 기술이라고 하죠. 기록하는 것. 한마디로 빌려 쓴다 이거죠. 네. 서사의 구조를 빌려 쓴다라는 겁니다. 왜 빌려 써요? 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핍진성을 강조하는 거죠. 더 생생하게. 한마디로 사실 같음, 네, 더 극적인 것, 더 시각적이고 더 사실 같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사 구조를 쓴다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근데 피는 봐요, 이렇게 피. 좀 전에 밑에 있는 거. 장미는 붉고, 오랑캐는 푸르고, 설탕은 달콤하다. 당신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피는 뭐예요? 상황은 있으나, 이렇게 상황, 정황, 상황, 또는 어떤 풍경, 그런 것은 있으나, 시간 연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time sequence. sequence가 왜 연속이란 뜻이에요. 타임 시퀀스가 없고 비연속적인 시간 체계 속의 정황이다. 즉 이것만 알면 되겠죠. 상황은 있으나 시간의 연속이 없다. 이렇게. 네. 그래서 뭐가 될 수 없어요? 서사적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사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이거 서사 구조의 시를 볼 땐 딱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그냥 서사 구조를 갖게 되면 감동이 좀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별로 그다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쓰는 사람이 어렵지 독자는
네, 어렵지 않죠. 네, 뭐 시인이 어렵겠죠. 시인이 그렇게 쓰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네, 독자가 읽기 쉽게 쓰려면 시인이 고생합니다. 자, 봐요. 장편이라는 건 짧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손바닥 장자, 네, 이게 책 편자 써가지고 손바닥만한 책이라는 뜻인데 짧은 이야기. 자, 장편2 김종삼 시인입니다. 전에 한번 했죠.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어려운 건 없죠. 아주. 네, 서사 구조는 작가가 고생하지 독자는 쉽습니다. 상당히. 어떤 싸움의 기록, 이성복 시인, 이것도 한번 했죠. 네, 좀 빠르게. 이거 좀 읽기가, 너무 그 비속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낭송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아무튼,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뭐 하며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샤스를 찢어 발기고 아버지는 주먹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내리쳤지만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또 누나를 부라리며 노마 하면서 아버지의 팔을 꺾었고 아버지는 겨우 그의 모가지를 문 밖으로 밀쳐냈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다시 기어올라 술병을 치켜들고 아버지를 내리찍으려 할 때 어머니와 큰 누나와 작은 누나의 비명.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땀 냄새와 술 냄새를 맡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죽여버릴 테야. 법도 모르는 놈. 나는 개처럼 울부짖었다. 죽여버릴 테야. 별은 안 보이고 갸웃이 열린 문틈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라일락꽃처럼 반짝였다. 나는 또 한 번 소리 질렀다. 이 동네는 법도 없는 동네냐? 법도 없어 법도. 그러나 나의 팔은 죄 짓기 싫어 가볍게 떨었다. 근처 시장에서 바람이 비린내를 몰아왔다. 문 열어 두어라. 돌아올 때까지 톡톡 물 듣는 소리를 지으며 아버지는 말했다. 이런 이 두 가지 다 시간의 연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전후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문턱에 서 있고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이렇게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끌고 와 서 있었다. 한 가지 정황이 있죠. 이렇게 또 하나가 있죠. 또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들이죠. 이래서 서사적 구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소년이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네, 시간의 연속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이 2개는 차이를 좀 이게 그냥 한꺼번에 보셔도 됩니다. 이 2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자, 서사적 구조에는 인칭 시점이 쓰인다. 다시 한번요. 서사적 구조에는 인칭 시점이 쓰인다. 왜요?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요. 소설이 꼭 주인공이 있고 그 인칭이 있죠. 몇 인칭 시점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 또 뭐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3인칭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서사적 구조의 시에는 인칭 시점이 있다. 그럼 첫 번째는 몇 인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있고, 근데 이게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등장을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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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3인칭 시점이고, 이거는 1인칭 시점을 쓰고 있죠. 이렇게 직접 등장을 해서 씁니다. 잠깐만요. 네, 그런데 이제 서사적 국면을 수용 형태 두 가지, 서사적 구조를 띠고 있을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개괄묘사나 세밀묘사냐, 이렇게. 개괄묘사면 그래도 조금 세밀묘사일 때가 아주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지배적인 이미지를 어떤 지배적인 인식을 전달하려고 하죠. 이걸 같은 경우는 이미 딱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원래 여기 법도 모르는 놈, 이 동네는 법도 없는 동네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법도 없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이성복 시인의 성향을 봐서 나라를 가리키고 하는 말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법도 없는 나라냐, 이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냐라고,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서사를 꾸며가기가 참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밀묘사, 개괄묘사냐, 세밀묘사냐. 저 위에는 개괄묘사죠. 장편 2는. 이야기는 개괄묘사. 긴 이야기를 짧게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타개자잖아요. 대개개자. 거의 대부분을 물꿀 괄자. 거의 대부분을 묶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네, 세밀묘사, 저 가늘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표현하는 걸 세밀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괄묘사, 시적 공간을, 이거 표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개괄묘사가 뭔가? 개괄묘사. 이 빨간 거. 개괄묘사는 시적 공간을, 그냥 이것만 알면 되겠죠. 이렇게 마모된 신화나 설화처럼, 네, 다 어떤 자세한 면은 다 생략돼 버리고 아주 그냥 신화나 설화가 그렇죠. 네, 신화나 설화가 뭐 심청전 이러면은 심청이가 봉사 아버지를 위해서 저기 바다에 몸을 던지고 다시 나와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 뭐 이 정도로 나머지 다 어디 마모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죠? 구체적인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만 남아있는 설화처럼 또 단군 신화처럼, 우리 단군 신화도 자세한 내용은 그냥 작가들이 넣어가지고 다 워낙 이러쿵저러쿵 하죠. 근데 사실은 짧죠. 우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화나 마모된 신화나 설화처럼 개괄 묘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한 건 다 떼내버리고 큰 줄거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과 상황을 단순화시켜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이거 잘 들어놓으세요. 이렇게. 네, 아무튼 숨겨진 의미, 즉 자세한 내용은 독자로 하여금 상상으로 복원하게 한다. 이렇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시인은 마치 마모된, 다 생략돼 버리고 큰 줄거리만 있는 그런 마모된 신화나 설화처럼, 네, 시인은 시를 써서 딱 제시를 하면 독자가 마모된 부분, 한마디로 전체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들을 독자가 스스로 상상으로 또는 복원하도록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식당에서 어버이의 생일이라며 10전짜리 2개를 내미는 거지 소녀라는 짧은 줄거리만 내세웠지만 거기에서 이제 독자들이 다 생각해내야겠죠. 세세하게. 그 아이의 태어남, 당당함, 효성, 지극성, 또 어떤 면에서 희극성, 비극성 다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을 독자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강한 정서적 충격은 개괄묘사의 행간의 여백이 갖는 강한 울림이다. 네, 개괄묘사가 좀 감동이 커요. 감동을 크게 나타냅니다. 근데 세밀묘사는 읽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렇게 세밀묘사는. 네, 개괄묘사는 우리가 딱히 이런 것 전체를 생각해내지는 못해도 그냥 감동이 바로 옵니다. 이렇게 개괄묘사는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행간의 여백이 갖는 강한 울림이다. 네, 감동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밀묘사는 국면의 정황을 구체화시켜서 네, 가려지거나 숨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시화한다. 이게 딱히 이해를 좀 이렇게 잘 되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아까 같은 경우,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면들, 또 뭐 숨겨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숨겨져 있는 면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 드러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예, 저기도 아까 그 술 먹고 막 법도 없이 싸우는 그 모습, 우리나라의 어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정치나 법 쪽에 같은 경우가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런 아주 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법천재 모습들을 보이죠. 이렇게 특히 그 법조계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정황들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들춰내서 구체적 정황은 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다 들춰내냐면 그죠? 법도 없냐 이 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춰내고 있죠. 구체적 정황은 사실성, 네, 핍진성, 네, 그 핍진성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데 좋다고요. 그래서 전체 지배적인 인상을 독자에게 전하는 거죠. 전체 지배적인 인상. 네, 법도 없는 무질서한 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딱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자, 시 한 편 봅니다. 아래 두 시의 묘사의 형태는 아래 두 편의 시에서 비가 훨씬 더 감동적인 이유는 묘사 형태가 뭔가라는 것과 그래서 또 왜 비가 더 감동적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 했던 거죠. 라면 종일 꾸역꾸역 비가 왔다. TV도 나오지 않는 일요일 내내 애인도 찾아오지 않고 장사치만 두어 왔다. 소리 질렀더니 신경질을 냈다. 어제 신문을 다시 보고 창밖을 우두커니 보다가 장수라면을 끓여 먹었다. 라고 했네요. 네, 이것도 일단은 여러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꾸역꾸역 비가 온 것도 그렇고 저 애인 찾아오지 않는 것 장사치 투어도 왔대요. 그리고 또 신경질 내고 싸우고 뭐 신문을 다시 보고 여러 가지 건데 전부 다 어떤 구조예요? 시간의 흐름에 맞춰져 있는 구조죠. 이렇게 네, 시간 하나의 시간 연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서사적 구조다라고 해요. 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무제 제목은 없고요. 이것도 한번 했죠. 너그 아버지는 학이 되었다. 이거 잘 봐두세요.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 아버지는 학이 되었다. 홀로 키운 아들의 묘위로 학 한 마리 늘상 맴을 돈다고 새벽마다 할머니는 수수대 같은 손마디에 개구리를 꿰어 축축한 풀잎각 휘적휘적 아들을 찾아간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간 연속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서사적 구조다라고 해요. 그런데 둘 다
서사적 구조에서 어떤 묘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하죠. 이렇게 마치 마모된 신화나 설화처럼, 이거 꼭 외워두세요. 마치 마모된 신화나 설화처럼 구체적인 건 다 떼버리고 전체 줄거리만 딱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서 묘사하는 것, 그것을 개괄묘사, 이렇게 대부분을 묶어서 묘사한다. 예. 개가 대개 개자니까 대부분, 대부분 개자잖아요. 대부분 묶을괄, 그것을 개괄 묘사라 하고요. 또 위에 두 편의 시 B가 훨씬 더 감동적인 이유, 이걸 좀 잘 알아보셔야죠. 왜 B가 더 감동적인가? 우선 첫 번째 A 같은 경우, 이제 그 이유는 사물 또는 세계에 대한, 사물 또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다르다. 인식의 깊이, 이게 중요하죠. 인식의 깊이, 그 인식의 깊이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면은 무료한 일상의 하루를 그대로 시적 공간에 옮겨 놓았다. 무료한 일상의 하루. 또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죠. 다른 독자들이 경험하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독자가 그렇게 읽어봐야 될 이유가 있는 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적 공간이 하루의 무료함을 그려내는 공간에 그쳤다. 즉 하루의 무료함을 표현하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이 시는, 라면이라는 시는, 그죠? 비가 오고 뭐 애인도 안 찾아오고 읽었던 신문 또 있고, 그래서 장수라면 끓여 먹었다.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네, 어떠한 시적 인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의 사랑,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자, 무제는 아까 어머니의 사랑을 독자가, 이 파란 부분요, 독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독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자, 어떻게요? 아들의 무덤에 학이 오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를 그냥 느낄 수 있죠. 아들의 무덤에 학이 오니까 그 학을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학에게 먹이를 주려고 수수깡 같은 손마디래요. 손가락이 하도 그 노동으로 거칠어져서 수수깡 같은 손이 돼버린 거죠. 그 사이에 개구리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손가락 사이에다 껴가지고 아들 주려고 가지고 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듯이, 어머니의 사랑을, 사랑하면 이렇게 관념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요? 특정 정황으로, 즉 개구리를 잡아서 아들 묘지로 찾아가는, 네, 그런 모습으로 가시와 눈에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말 중요하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관념을 뭐에 빗대서요? 실제에 빗대서, 실제하는 사물, 이거는 실제하는 상황이겠죠.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실제하는 상황에 빗대서, 그죠? 네,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고, 사랑이 뭔지를 진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네, 이 두 번째 시입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그 아버지는 학이 되었다. 죽었는데 학이 되었대요. 손자가 지금 제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죠. 3인칭 화자가 홀로 키운 아들의 묘 위로 학 한 마리 늘상 맴을 돈다고. 새벽마다 할머니는 수수대 같은 손마디에 개구리 꿰어 축축한 풀잎강 휘적휘적 아들 찾아간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왠지 그냥 코끝이 시큰해지는 그런 시죠. 네, 그렇대요. 그다음
뭐 시점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점의 가치, 시점, 왜 우리 시점이 뭐뭐 있었죠? 우리가 뭐 고정 시점, 또 이동 시점, 회전 시점,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영상 조립 시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점의 가치가 왜 가치가 있는가? 작품 속의 시점은 시인이 대상을 구조화하는 일정한 체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별로 와닿지 않죠. 알고 읽어도 잘 말이 어려운데 안 알고서 읽어도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작품 속의 시점은 시인이 대상을 구조화하는 일정한 체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점, 고정 시점 하면은, 그죠? 고정 시점 하면 그 고정 시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를 어떻게 그 묘사할 것인가, 그죠? 써나갈 것인가, 어떠한 관점에서 써나갈 것인가를 구체화한대요. 구조화한다 이 말은 짠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게끔, 눈에 보이는 물건처럼 짜나가는 그런 일정한 질서인 거죠. 방식. 예. 그래도 별로 이렇게 설명이 속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시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점을 알고 있으면 일단 읽는데 많이 유리하죠. 그리고 써나갈 때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많이 알게 돼요. 시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시점이란 것은 시를 직조해가는 하나의 짜가는 틀과 같은 것이니까 뭐 어떤 그 배를 짠다면 어떤 배틀과 같은 것이겠죠. 배를 어떻게 짜나갈지 딱 정해주잖아요. 방향이 설정되죠.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가 써지는 방향이 설정되죠. 네, 이거 좋네요. 그렇죠? 시점은 시를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고 가면은 어때요? 길을 안 잊어먹겠죠. 제대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때는 자유롭기 위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배우잖아. 그 형식에 얽매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알고 있으면 길을 아는 것과 같죠. 지도가 있는 것과 같고 지도 없이 헤매는 것보다는 지도가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가고 또 길을 알고 있으면 어디를 찾아갈 때 자유롭죠. 형식은 얽매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롭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그 체계는 시적 구조의 일관성, 유기성, 통일성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길 잊어버리면 이 모습이 안 보이겠죠. 다 같은 말이죠. 일관성, 유기성, 통일성. 길을 잃어버리면 글을 쓰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면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유지해주는 틀이다. 이렇게. 배를 짜면 배틀과 같아요. 다음 그 책의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를 짜면 배틀과 같은 것이죠. 또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면 길과 같은 것이고 지도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틀에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찾아갈 때 자유롭게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길을 잊어먹지 않고. 그 다음 시점의 혼란은 시적 대상, 시적 국면을 흐리게 하고 이해의 통로를 가로막는다.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산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산만해요. 시점의 종류 뭐뭐 있었어요? 고정 시점, 이동 시점, 그리고 회전 시점, 영상 조립 시점이 있었습니다. 묘사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써 끝이 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시적 진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